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는 어떤 관계신가요?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서 있던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아내 박태희였다. 아빠, 괜찮아요? 아들 은호가 내 팔꿈치를 붙잡았다. 내가 너무 창백해 보였나 보다. 어머니 친구분의 장례식에 조문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간신히 말을 이었지만 내 눈은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검은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결혼 3주년 기념일에 내가 선물했던 바로 그 브로치였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몸을 돌렸을 때 오른쪽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까지 그대로였다. 박태혜, 내 아내는 웃을 때마다 오른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갔었다. 사소한 습관이지만 10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녀만의 특징이었다. 아빠, 왜 그렇게 쳐다봐요? 은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6살 아들에게 방금 죽은 줄 알았던 엄마를 봤다고 말하는 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있는 내내 내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빈소 앞에서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을 맞이하던 그녀. 명패에는 조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내 눈에는 그저 박태희였다. 10년 전 산악사고로 실종되어 사망신고까지 마쳤던 내 아내였다. 나는 신뢰를 무릅쓰고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상주로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아, 조은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장례식장 지도사예요. 가장 가까운 지인이라 상주를 맡으셨어요. 장례 지도사. 내 아내는 건축 설계사였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겠지. 하지만 그 눈빛, 미소, 걸음걸이까지 너무도 똑같았다. 아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도 그를 따라 일어섰다. 나도 잠깐 나갈게. 곧 돌아올게. 복도에 나오자마자 나는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폴더를 열었다. 8년 전 인터넷 백업에서 복원한 마지막 가족 사진.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선명했다. 나는 복도 저편에 서 있는 조은희를 바라보며 휴대폰 화면의 사진과 번갈아 비교했다. 같은 사람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녀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이쪽을 바라보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인식도 없었다. 낯선 조문객을 바라보는 공손한 표정뿐.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보였고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다. 눈가의 작은 주름까지 똑같았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혹시 다른 장례식에서 뵌 적이 있나요? 그 순간 그녀의 오른손이 브로치를 만지는 모습이 보였다. 엄지와 검지로 브로치 매듭을 살짝 조이는 동작. 태희가 항상 하던 습관 그대로였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황급히 물러나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찬물을 얼굴에 뿌리며 중얼거렸다. 정신 차려, 윤민석. 박태희는 10년 전에 사망했어.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희가 맞았다. 내 아내가 맞다. 그런데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화장실에서 나와 은호를 찾았다. 아이는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 옆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우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지만 내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조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여인,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박태희였다. 목소리, 미소, 손짓, 브로치를 매만지는 습관까지. 장례식이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가 정말 박태희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10년간 사라졌으며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은호야, 내일 다시 이 장례식장에 잠깐 들르면 안 될까? 왜요, 아빠? 그 장례 지도사 때문이에요. 혹시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도 갈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갈게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다시 평안 장례식장을 찾았다. 안내 데스크에서 조은희 선생님을 찾자 2층 사무실에 있다고 했다. 은호와 나는 로비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다. 오늘은 검정 정장이 아닌 회색 셔츠에 검은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어제 뵌 윤민석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카페로 가시죠. 우리는 장례식장 옆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은호는 내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실례지만 어떻게 장례 지도사가 되셨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7년 전 설악산 계곡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어요. 의사들 말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하더군요.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들었다. 지문은 훼손되어 신원 확인이 어렵고 그 어떤 기록에서도 제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맡겨졌고 그곳에서 장례식장 사장님을 만났죠. 그분이 조은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곳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는 커피잔을 손으로 돌렸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시계 방향으로 2번. 박태희가 늘 하던 그 습관 그대로였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박태희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그녀의 얼굴에 일순간 긴장감이 스쳤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왜요? 제게 중요한 사람인가요?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너무 닮으셔서요. 그분이. 은호는 내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아직 모든 걸 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셨죠? 어디였나요? 설악산 백담사 근처 계곡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태희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었다. 그녀의 셔츠 소매 아래 팔목에 점 3개가 삼각형으로 나란히 있었다. 박태희의 점과 정확히 같은 위치였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그녀는 박태희다. 내 아내다. 기억을 잃었을지언정 그녀의 몸과 습관은 그녀가 누구였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이 사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다. 은호의 돌잔치 날 가족 사진이었다. 가운데 앉은 나, 아기 은호를 안고 있는 박태희,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저인가요? 네. 그 사람은 박태희예요. 제 아내였고 은호의 어머니예요. 10년 전 설악산에서 실종되셨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사망신고를 했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1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그날 밤 나는 다락방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태희 유품이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지갑, 열쇠고리, 낡은 노트와 함께 우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메모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만약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좌표를 확인해. 좌표와 함께 지하 3층이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나는 곧장 휴대폰으로 좌표를 검색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사무실 건물이었다. 미래재단 보관소라는 간판이 있었다. 낯선 곳이었다. 태희가 근무하던 건축사무소와는 무관한 위치였다. 다음 날 은호와 함께 그 건물을 찾았다. 아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건물 로비에는 나이든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어디 가시죠? 지하 3층. BCB 보관소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바라봤다. 예약은 하셨나요?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은호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아빠, 지갑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태희의 지갑을 꺼냈다. 혹시 몰라 상자에서 챙겨온 것이었다. 가죽이 낡았지만 손끝에 닿는 감촉이 그녀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지갑 속에 낡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가 있었다. 미래재단 문서 보관소 이용증 박태희. 경비원이 카드를 받아 유심히 들여다봤다. 10년 넘은 카드네요. 하지만 이건 평생 이용증입니다. 박태희님의 가족이신가요? 네, 남편입니다. 윤민석이라고 합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분은 참 신중한 분이셨어요. 자료 보관에 늘 철저하셨고요. 혹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여기 방문한 게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경비원은 낡은 방문자 기록부를 펼쳤다. 여기 있네요. 박태희 씨, 10년 전 마지막 방문. 그날 지하에 침수 경보가 울려 전원 대피 조치했었죠. 하지만 박태희 씨는 꼭 자료를 확인하겠다며 저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임시 출입증을 받고 지하 3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였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금속 녹슨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끝 복도에 도착하자 BCB 보관함이 있었다. 그러나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아빠, 비밀번호 알아요? 나는 태희가 자주 쓰던 번호들을 시도했다. 결혼기념일, 은호의 생일, 태희 생일, 모두 실패. 은호가 말했다. 212, 엄마랑 아빠 처음 만난 날이요. 나는 놀랐다. 그걸 어떻게 기억했어? 어릴 때 엄마 없을 때마다 아빠가 항상 2월 12일이면 특별한 밥 해줬잖아요.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자
딸깍 소리가 났다. 보관함이 열렸다. 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USB 드라이브. 서류 봉투엔 미래재단 내부 감사자료 박태희라고 적혀 있었다. 내부 회의록, 재무제표, 계약서,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몇몇 곳에는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박태희는 건축 설계사로서 미래재단의 건축 프로젝트를 맡으며 내부의 비리를 발견했던 것이다. 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USB를 품에 넣었다. 그때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은호야, 빨리 보관함 닫고 따라와. 우리는 서둘러 복도를 빠져나왔다. 구석에 몸을 숨기고 조심스레 복도를 살폈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우리가 방금 있었던 보관함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10년 만에 누가 접근했다더군. 박태희의 카드로. 아내라고 한다. 은호의 손을 꼭 쥐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숨을 죽이며 1층까지 내려갔다. 밖은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며 뒤를 계속 확인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모두 내렸다. 은호는 두려운 눈빛으로 물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를 지켜보는 걸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진실을 드러내는 거야. 엄마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했다. 날 밤 나는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수십 개의 문서 파일과 함께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파일 이름은 단 하나, 민석에게. 동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 박태희가 나타났다. 10년 전의 모습이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민석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사라진 거야.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 미래재단의 비리를 발견했어. 회계 조작, 기부금 횡령, 시공기준 위반. 내가 설계한 건물 중 하나가 붕괴됐고 정민석 이사장은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어. 난 자료를 모았고 그걸 그에게 보여주러 가던 길이었어. 설악산에서.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남긴 자료를 경찰에 넘겨줘. 그리고 은호를 꼭 지켜줘. 당신과 은호는 내 전부였어. 사랑해. 화면이 꺼졌다.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닦았다. 은호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끝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할 차례야. 그 다음 날 나는 미래재단과 관련된 내부 고발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제보단체에 USB 복사본을 전달했다. 동시에 태희의 실종 당시 경찰 조사 담당자였던 강 형사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민석 반드시 잡아야죠. 며칠 뒤 정민석과 그의 측근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뉴스에서는 건축 붕괴 사고 은폐와 내부 고발자 실종 사건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그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박태희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았다.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은호가 태어난 순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석아, 내가 너를 잊은 게 아니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 내 마음이 너와 은호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몇 주 뒤 박태희의 사망 신고는 취소되었고 법적 신분도 회복되었다. 언론은 그녀를 기억을 잃은 채 살아남은 고발자라 불렀지만 우리는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사진을 새로 찍었다. 오래된 액자 속 사진과는 달리 이번에는 더 단단한 눈빛과 더 깊은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태희는 웃으며 말했다. 이 사진은 10년의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난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남기는 새로운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절대 잃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치유와 시작을 의미하는 음악처럼 들렸다.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요. 저 아이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맞는 것 같아요. 사진 속 모습보다 지금 모습이 더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라도 기억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왜 그곳에 있었는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은호를 바라보았다. 은호야, 엄마가 기억을 되찾지 못해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기다릴게요. 꼭 기억해줘요. 엄마.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10년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